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책 이종찬 회고록 숲은 고요하지 않다 두 번째 책입니다. 그 중에 13장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 그 두 번째 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1997년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이종찬의 눈으로 관찰한 97년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 339쪽입니다. DJP를 넘어 DJT로 라는 부제입니다. DJP 연대에 대한 DJ의 노력은 집요했다.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자. 7월 말 보궐선거에서 국민회의는 후보를 내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충남 예산에서는 자민련 조종석과 신한국당 오장섭이 대결했고, 포항에서는 민주당 이기택, 신한국당 이병석, 무소속 박태준이 출마했다. 두 곳에서 DJ의 국민회의는 조종석 후보와 박태준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포항에는 김민석을 파견했고 나도 지원차 포항에 내려갔었다. 포철 성공 신화의 고장인 포항은 박태준이라는 이름이 강력하게 각인된 곳이다. 그렇지만 허합평 의원이 오공청산에 덫에 걸려 물러난 자리에서 치르는 보궐선거였기에 허 의원 지지자들을 규합해 박태준 지지로 돌리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었다. 나는 많은 허합평 지지자들을 만났다. 또한 젊은 세대가 나이든 박태준을 부담스럽게 여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선거 전략도 구상해 보았다. 상대는 이기택이라는 야당의 거물이었다. 마침 박태준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작가 조정래 부부가 선거운동에 가담해 열심히 포항사회의 지식인층을 누볐고, 김민석은 학생운동권을 중심으로 청년층을 동원했다. 선거 결과 예산에서는 신한국당이 승리했고, 포항에서는 박태준이 47.0%를 득표해 압승했다. 이 선거의 결과도 앞으로 진행될 DJP 연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첫째, 충청도에서 자민련 후보의 패배는 이곳에서 JP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준 증거였다. 자민련은 JP가 단독 후보로 나갈 수 있다는 꿈을 접게 되었다. 둘째, 박태준의 승리와 이기택의 패배는 꼬마 민주당의 근저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 소위 통추, 즉 국민통합추진회의의 이름으로 개혁 세력들을 흡수해 반 DJ 제3의 후보를 만들어 보려는 희망이 무산된 것이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조순이 대선 가도에 뛰어들었다. 정치 단수로는 최고로 꼽히던 DJ도 허점이 있었는지 조순에게 회심의 한 방을 맞았다. 그는 한때 조순에게 반해 서울시장 선거에 정성을 다했다. 이를 보고 DJ 측근들은 불평했다. 우리는 일생을 바쳐 어른을 모셨지만 어느 누구도 조순만큼 혜택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왜 그렇게 빠졌는지 몰라요. 조순이 돌아서자 DJ는 애써 실망감을 감추고 보수층 끌어안기에 더욱 열을 올렸다. DJ는 주변에서 조순을 비난할 때마다 오히려 그런 더러운 싸움에 말려들면 자칫 목표를 잃게 된다고 나무랐다. 이런 조심스러운 행보 속에서 서서히 DJ의 지지도가 오르기 시작했다. 8월 13일 조선일보와 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DJ의 지지도가 무려 6.7%나 상승한 28.0으로 나타나 30% 고지에 근접했고, 반면 이회창은 25.9로 떨어졌다. 그동안 이회창이 두 아들 병역 문제로 집중타를 맞는 바람에 드디어 역전된 것이었다. 후보의 가족사가 대선 지지도에 영향을 준 첫 사례였다. 나는 외곽에서 JP에게 단일화 추진의 압력을 가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박태준이었다. 영남 출신이며 군 출신인 그는 DJ와는 한 번도 인생의 행로를 같이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감정을 극복해야 한다. 삼김 가운데 저희가 정치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는 YS도 했으니 DJ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논리로
박태준을 설득했다. 사실 박태준은 YS에게 해묵은 원한이 있었다. YS 집권 이후 혹독한 보복을 당한 것을 잊을 수 없었다. 기회가 왔다. 9월 28일 도쿄에서 2020년 다시 읽겠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지역 예선 한국과 일본의 경기가 열렸다. 정몽준의 주선으로 실력자들이 모두 도쿄로 갔다. 김대중, 박태준, 정주영, 이홍구, 김윤환, 김용환 등 국회의원들이 많이 갔다. 나는 평소 박태준과 가까운 한 인사에게 이 기회에 박태준과 김대중의 단독 회담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태준은 성격이 깔끔해 친하기 어려우나 일단 한번 친해지면 신뢰를 주는 성격이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당내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간부회의에서 김봉호가 후보 일정에 대해 왜 사전에 의논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DJ 측근들도 여기저기서 만약 한일전에서 한국팀이 이기면 다행이지만 치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DJ가 가서 졌다고 비난하지 않겠느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 부자 몸조심이라는 말과 같이 이제 겨우 선두를 달리기 시작했는데 자칫 잡음이 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없던 것도 아니었다. 나는 DJ에게 물었다. 동경행에 대해 당 간부들로부터의 반대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확실한 의중을 알고자 했다. DJ는 단호했다. 한번 결정했으면 그대로 합시다. 어디를 가나 진흙탕은 있게 마련이요. 그걸 피하면 목표에 가기 어렵지 않겠어요? 마침내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렸다. 누구나 그랬겠지만 나는 한국팀이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구 중계를 지켜봤다. 전반전은 무승부로 끝났지만 후반전 시작 10분 만에 우리가 먼저 한 골을 먹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그 후 조마조마하게 게임이 진행되더니 후반 38분 서정원 선수의 헤딩슛으로 용케 한 골 얻어 동점이 되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무승부로 끝날 것 같던 후반 41분 이민성 선수가 수비를 제치고 중거리 슛을 한 것이 상대 그물을 흔들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는가. 감격의 역전승이었다.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붉은 악마들이 북을 치고 춤을 추며 흥분의 시간을 보냈다. 나도 이것이 우리 대선을 상징한다며 흥분했다. 다음날 아침 감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훈훈한 분위기에서 김대중과 박태준의 단독 회담이 있었다. 김대중은 전국 구상과 공동 정권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솔직하고 인간적으로 접근해 박태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박태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와 김대중 후보가 대화한 것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영남 사람들의 불안을 많이 해소하는 기회가 됐을 거예요. 도쿄에서 김대중과 박태준 회담이 성공적이라는 보고를 접한 나는 드디어 DJP가 DJT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은근히 언론에 흘렸다. 다음날 MBC와 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DJ가 처음으로 지지율 30%대 고지에 올라섰다. 31.9%였다. 2위는 이인재 23.3%로 약간 상승. 다음은 이회창 17.1%, 조순 9.1%로 동반 침하. 그리고 JP는 4%대에 머물렀다. 자민련 내에서도 JP의 좌고우면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선봉에 나선 사람들은 박준규, 박철원 등 TK 그룹이었다. YS 집권기간 내내 물먹은 반 YS 그룹이었다. 이들의 압박은 JP를 둘러싼 보수 대연합 측이 더 이상 딴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게 제동을 걸었다. 김용환도 10월 들어서며 단일화 협상은 이제 절반을 넘어섰다라고 하면서 되돌릴 수 없음을 은근히 내비쳤다. JP는 여전히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 그 특유의 어법은 듣기에 따라 독자 출마를 의도하는 것 같고 때로는 보수 대연합을 기도하는 말로 들리기도 했다. 그의 행로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다. 이 시기에 이회창은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 조순을 끌어안고자 했다. 또한 조순도 대선 참여 선언 이후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추락해 고민 중이었다. 조순은 DJ 비자금 폭로를 계기로 후퇴 명분을 찾아 이회창과 반 DJ 연대를 형성하는 쪽으로 키를 틀었다. 10월 13일 조순은
부패 정치를 막기 위해 신한국당을 비롯해 이인재 전 지사와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건전한 세력을 모으겠다라고 선언했다. 물론 조순도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다. 만약 이회창이 중도에 하차하면 자기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은근히 했다. 조순이 이회창과 이해가 합치되자 신한국당과 민주당 내 반 DJ의 이기택, 이부영은 조순과 함께 합당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순을 따라 신한국당으로 합류하기를 반대하는 김원기, 노무현, 김정길, 박성무, 김원웅 등은 국민회의로 합류했다. 이리하여 민주당은 정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한나라당과 꼬마민주당의 합당 움직임은 반 DJ 세력을 결집시켰다기보다 오히려 DJP 단일 후보 협상을 가속화시켰다. DJ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저서인 국가와 혁명가 나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고 JP는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 기일 행사의 추모사를 통해 김대중 후보가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사실을 애써 고유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과 현 김대중 대통령 후보 간의 화해라는 점에 그 나름의 뜻이 있었다. 그리고 11월 3일 역사적인 DJP 후보 단일화가 서명되었다. 한편 11월 7일에는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당했다. 당명은 조순의 제의대로 한나라당이 되었다. 이것이 조순이 우리 정치에 남긴 마지막 작품이었다. 이로써 정계를 뒤흔들던 대선 합종연행의 막이 일단 내렸다. 나는 DJP 단일화를 단순한 대선 전략의 결과물로 보고 싶지 않았다. DJP 연합은 세속적인 정치공학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화해라는 큰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 제발 이런 화해의 정치가 깨지지 않기를 바랐다. DJP 연합이 발표되면서 많은 비판의 소리가 있었다. 과거 3당 합당을 비판했던 김대중이 DJP 연합을 추진한 것은 이율 배반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나는 반박했다. 첫째, 3당 합당은 국민 몰래 밀실에서 추진되었지만 자민련과의 연합은 국민이 정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둘째, DJP 연합은 합당이 아니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상호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공동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연합이었다. 이런 연합은 유럽에서 흔히 있는 방법이다. 셋째, 3당 합당은 특정 정당과 지역의 영구 집권을 위한 것이었고 DJP 연합은 여야 간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이 DJP 연합이 우리 정치의 암적 요소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영호남과 중부권 전체의 화합인 동시에 21세기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준비하기 위한 큰 그림으로 승화되기를 기원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 단일화의 대전제인 내각 책임제 개헌도 이런 통합의 정치라는 큰 그림 속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DJP 연합에 대한 나의 이런 구상은 너무 순진한 것이었을까? 김대중 집권 이후 DJP 공동정권이라는 명분은 과연 얼마 동안 유효했던가? 네, 다음 소제목은요. 준비된 대통령론으로 비자금 파고를 넘다입니다. 1997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과정을 복기해보면 신의 섭리를 느끼게 된다. 이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 만든 드라마가 아니었다. 국민회의가 1996년에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것 자체가 섭리의 시작이었다. DJ에게는 자유당이나 공화당 또는 민정당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것이 있었다. 그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민중의 힘을 믿었고 민주당이나 신민당에서도 개혁 내지 혁신 세력과 동거하기를 즐겼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사자 필승론을 펴며 YS와 거리를 두는 개혁 세력의 지지를 기대했다. 당명도 평화민주당, 즉 평민당을 선택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27.0% 득표로 YS에게조차 뒤진 3위였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는 이른바 개혁적 민주 세력의 결집에 열을 올렸다. 중도 보수 세력을 거부한 것이었다. 이때도 실패했다. YS와 정주영의 지지층이 비슷해 표가 갈렸는데도 그는 33.8%밖에 얻지 못해 2위로 낙선했다. 만약 DJ가 1997년에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개혁 세력, 시민단체, 운동권 등 제야 세력을 믿고 선거에 나섰다면 결과는 어떠했을까? 만약 국민회의가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는 못해도 평년작이라도 했다가 DJ가 과거와 다른 길을 다시 읽겠습니다.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는 못해도 평년작이라도 했다면 DJ가 과거와 다른 길을 선택했을까? 이 국회의원 선거의 대패가 DJ의 선택을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길로 이끌었다. DJ는 전통 보수 세력인 JP와의 연대에 눈길을 돌렸다. 그는 DJP 연대 이외에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보수 세력뿐 아니라 영남과의 연대에도 길을 열어주었고, 이것은 오랫동안 DJ를 억눌러 왔던 용공음해를 해소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DJ는 이런 연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재점검하고 스스로 변화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대목, 즉 1992년에 정계 은퇴를 번복하고 복귀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DJ가 큰 인물이고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당시 거명되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월등하게 우월하다는 점을 부각하고자 노력했다. 사실 당시 경제 상황은 절박했다. 한보 사태, 기아 사태로 경제적 난국이 시작되었다는 위기감이 이미 국민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이런 상황에서 유능한 지도자 대망론이 자연스럽게 싹트고 있었다. DJ는 이런 바람을 탔다. 그의 준비된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해 준 것은 뜻밖에도 신한국당 7명 후보들 간의 치열한 싸움이었다. 그 싸움 과정에서 각 후보의 여러 가지 약점이 모두 노출되었다. 그리고 차례로 중도에 탈락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 군계 일학 같은 DJ를 봤다. DJ는 이런 국민의 열망을 알아차리고 집중적으로 준비된 대통령론을 홍보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처음 시험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사태가 긴박했다. 그는 이런 말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에 반해 이회창은 신한국당의 후보로 선출된 직후 두 아들의 병역 기피 사실이 폭로되면서 그의 유일한 자산인 대쪽 이미지에 금이 가서 인기가 급락했다. 이 인재의 탈당도 가시화되고 있었다. DJ는 자신의 강성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필사적인 노력을 했다.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한다. 1997년 7월 학생들의 급식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사전에 나는 교장에게서 학생들에게 배식할 때 배식하는 이가 앞치마와 위생모를 쓴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DJ가 정희경 교육분과 소속 위원과 함께 도착했다. 교장이 앞치마와 위생모를 내주며 앞치마는 두르시고 모자는 안 써도 되겠습니다 라고 DJ를 배려하듯 말했다. 이때 DJ는 학부형들은 다들 모자를 썼지요? 라고 물었다. 교장이 주변 눈치를 보며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 써야지요. DJ가 쿡 모자를 들어 손수 썼다. 정말 쿡처럼 보였고 평소의 근엄한 모습이 사라졌다. 모두 와 하며 웃었다. 옆에 있던 정희경 의원도 주저하다가 모자를 썼다. 아주 어울리는 한 쌍의 남녀 쿡이 탄생했다. DJ는 주부들 클럽에도 갔다. 주부들이 일제히 반기자 손수 차를 따라주고 농담도 걸었다. DJ는 버스 투어를 하면서 도처에서 강성 이미지를 지우고 소박한 인간미를 보여주는 명연기를 했다. 청소부와 함께 청소를 한 것은 물론이고 시장에 짐꾼 노릇도 했다. 행상을 하면서 소리도 질렀다. 쌉니다 싸,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세요 사. DJ는 나이가 들었다는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 서태지를 만나 록음악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발랄한 정동영과 추미애 두 젊은 의원이 동행했다. 그는 전투적인 동교동 측근들의 수행을 허용하지 않았다. 나는 안무혁 전 안기부장이 이끄는 한국발전연구원에서 DJ가 조창 강연을 할 기회를 마련했다. 여기 참석하는 멤버들은 대부분 예비역 장성들이나 고위공무원 출신이고 이들은 대개 반 DJ였다. 7월 4일 인터컨티넨탈 호텔 볼룸은 이 이색적인 연사를 보고자 가득 찼다. 나는 사전에 분위기를 살폈지만 그다지 적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DJ가 도착하고 안무혁 원장이 이제 화해 시대가 왔습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모두 나라를 위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김대중 후보를 이 자리에 모신 것도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고 상당히 의미 있는 인사말을 했다. 이 자리에서 DJ는 자신의 정치 신념에 관해 설명하면서 나는 많은 오해를 받아오면서도 나의 신념을 밝힐 기회를 갖지 못했다. 나의 기본적인 구상은 인간 역사의 이성적 진보를 믿는 보수주의, 자유와 경쟁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자유주의, 상식과 합리를 존중하는 확고한 역사의식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청중이 큰 관심을 갖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단계 통일 방안을 명료하게 제시했다. 질문 시간에 상당히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통일 방안으로 연방안은 마땅치 않다. 연방제로 가면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 위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흡수 통일이 방안이 아니냐? 국가보안법 폐기를 정말 원하느냐? 이에 대해 DJ는 그야말로 준비된 답변을 했다. 나의 통일 방안은 노태우 대통령의 단계적 통일 방안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이 북한과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존중합니다. 국가보안법은 폐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질서보호법으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북한의 노동당 강령에 언급된 한반도 적화통일 내용이 개정될 때 동시에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답변으로 그를 둘러싼 좌중의 오해가 상당 부분 풀린 듯 했다. 나는 연설회에 참석한 박창암 장군까지 공감한 것을 보고 안심했다. DJ는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등 역대 정권에 순응해온 각종 관변단체에 일일이 찾아가 국민회의 강령에 입각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집요하고도 철저한 노력이었다. 그것은 그에게 드리워진 두터운 불신의 벽을 깨기 위한 설득 작업이었다. 이런 노력도 운이 따라야 한다. 마침 이해창은 신한국당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아들 문제로 인기가 급락하면서 자연스럽게 후보 교체론에 시달렸다. 이런 기류를 타고 이인재가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의 단문단답식 연설과 주저없는 합법에 많은 사람이 매료되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진행된 TV 토론을 통해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당시 한 매체는 이인재가 이한동, 이수성, 박찬종, 김동용 등 2위 그룹을 밀어내고 이회창 대표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주자로 떠올랐다 라고 소개하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혁명적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신한국당 경선의 1차 투표에서 이회창이 41.12%를 얻고 그리고 이인재가 14.72%를 얻어 2위로 부상하면서 다른 후보들을 따돌렸다. 이어진 결선 투표에서는 이회창 59.96%, 이인재 40.0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비록 패하긴 했지만 이인재의 이러한 급작스러운 부상은 그를 이회창의 대안으로 부각시키기에 충분했다. 여권 내에서 이회창의 지지는 올라가지 않았고 이인재는 후보를 교체하라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이회창 측은 마지막 카드인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방향을 돌리려 했다. 회심의 카드는 DJ 비자금 폭로였다. DJ 일가 친척의 은행 계좌까지 샅샅이 뒤져 만들어낸 자료는 전개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 시점의 지지도 1위인 DJ를 공격함으로써 당내 문도 수습하고 자신의 인기도 만회하려는 양면용 카드였다. 신한국당은 DJ를 고발했고 국민회의도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다. 국회, 국정감사장은 서로 비방하는 소리로 시끄러웠다. 그러나 국민은 대단히 성숙했다. 이런 폭로전이 가열되어도 이회창의 지지도는 올라가지 않았고 DJ는 타격을 받은 것 같았지만 큰 영향은 없었다. 정치판만 오염되었을 뿐이다. 이런 시점에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신한국당 총재 비서실장 박범진 의원이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독대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는 과감하게 진언했다. 이번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사건에 대해 검찰은 수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하더라도 대선 이후에 해야 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김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 국민 여론은 어느 쪽이라 생각하나? 여론조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수사를 한다면 대체로 공정한 선거라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수사로 인해 현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대중 후보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온다면 사태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또다시 광주 사태 같은 전면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말에 김 대통령은 움찔했다. 내가 신중하게 생각하겠네 라고 말을 끊었다. 비자금 수사를 맡은 검찰 측도 고민이 컸다.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두고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공연히 정치적으로 말려들어 여야로부터 공격만 받고 만신창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김태정 검찰총장은 고등검사장 회의를 비공개로 소집해 중지를 모았다. 결론은 수사 연기가 우세했다. 김 총장은 청와대를 방문해 YS에게 검찰 측의 대체적인 의사를 보고했다. YS 또한 무리한 수사를 심각한 사태가 올지 모른다는 보고를 받은 터였다. 김 총장은 YS의 내락을 얻고 기자회견에서 수사를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라고 발표했다. 이 김태정은 이제 나중에 이때 수사를 하지 않고요. 나중에 김대중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소위 온로비 사건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신한국당은 깜짝 놀랐다. 비자금 폭로 한 건으로 대선에 결정적 전기를 마련하려 했는데 닥쳤던 개꼴이 된 것이다. 이에 격분한 이회창 측은 YS와 DJ가 한 통속이 되었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검찰총장 사퇴하라, 김대중을 봐주는 김영삼 대통령은 당을 떠나라 라는 등의 극단적인 발언들을 마구 쏟아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신한국당 내에서 YS를 지지해온 반 DJ 비회창 그룹은 더욱 이회창 거부로 기울어졌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후배 교체론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회창은 자신의 독선적인 행동으로 지지도가 반전되기는커녕 오히려 16.1%까지 추락했다. 이에 반해 34.3%로 1위인 DJ와 26.8%로 2위인 이인재 가로 열고요.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국민신당 창당해 대통령 선거에 가세한 이인재의 양자 대결 양상은 굳어져 갔다. 조순 5.5%나 JP 3.3%는 이제 공이 소멸할 위기에 처했다. 11월에 들어서면서 합종 연행은 일단락되고 대선 경쟁자도 김대중, 이인재, 이회창 3파전으로 압축되었다. 3위로 전락한 이회창으로서는 우선 2위로 올라서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는 이인재의 국민신당 배후에 YS가 있다는 대대적인 선전전을 전개했다. 한나라당의 이인재 집중 공격은 국민회의로선 나쁠 것이 없었다. 오히려 한나라당과 국민신당이 모두 한 뿌리인데 서로 공격하면 국민회의는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다음 소제목 외래형 책사 대 토착형 책사입니다. 미국의 PSB 촌 벌랜드라는 선거 컨설턴트 회사가 있다. 지금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PSB라는 선거 컨설턴트 회사가 있다. 이들은 러시아의 옐친 선거에 참여해 성과를 올렸다고 자기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대선 본부에 접근해 왔다. 이들은 만약 자기 그룹이 대선 기획에 참여하면 옐친처럼 DJ의 선거 승리도 장담할 수 있다라고 큰소리치며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제시했다. 그들이 참여 대가로 요구한 금액은 무려 200만 달러였다. 하지만 당시 우리에게는 그만한 여유자금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정중히 사양했다. 최근에 나온 킹메이커라는 책을 보면 딕 드레스너, 조 슈메이스, 조지 고든 등 세 사람이 한 팀으로 옐친 선거에 참여해 큰 성과를 올렸다고 소개되었다. 아마 이들이 바로 우리에게 접근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다. 대선이 끝난 뒤 나에게 영문보고서 한 통이 입수되었다. 바로 우리가 거절했던 선거 컨설턴트 회사가 1997년 10월 24일자로 작성한 한나라당 이회창 선거 캠프 한 달 동안의 작업 결과 보고서였다. 우리 캠프에 손을 내밀었다가 거절당하자 이회창 캠프로부터 일거리를 받아 활동한 모양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여론조사 등의 기법을 통해 단시일 내 한국 대선의 양상을 잘 파악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후보들의 성향 분석도 비교적 정확했다. 하지만 한국 선거 풍토의 고유한 성격 내지는 맛에 그들은 숙달되지 못했다. 한국의 선거는 어떤 룰에 의한 경쟁이라기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었다. 서양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괴이한 변수들까지 단시일 내에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를테면 이회창의 아들 병역 문제는 그가 2번에 걸친 대선에서 실패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 약발은 대단히 거셌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 자식을 하나 내지 둘밖에 낳지 않는 가정이 많았다. 그런 귀한 아들이 군대에 가서 혹시 잘못되거나 잘못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부모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역대 정권 이래 유력 자제들의 상당수가 용케도 군대에 가지 않고 병역을 기피한 가운데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돈 없고 백 없는 아들들만 군대에 가고 있었다. 이에 따른 불평불만이 절로 부모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이 대목이 집중 공략을 받으면서 이회창은 치명적으로 점수를 잃었다. 그의 전매 특허인 대쪽 이미지도 가짜임이 드러났다. 이런 괴이한 변수를 외국인이 어찌 심각하게 생각할 것인가. 그 밖에도 용공음해라든가 대선 비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판을 뒤흔들 네거티브 소재들을 외국인이 이해하고 대처하기란 아무래도 무리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외국의 책사들을 고용하더라도 토착성에 신경을 쓰고 한국 특유의 선거 변수들을 고려해 전략을 수립해야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들의 옐친을 당선시켰는지 몰라도 이회창의 선거전에서는 실패를 거듭했다. DJ에게는 충성스러운 처조카 이영작 박사가 있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하는 걸 좀 잘못했네요. 처남이 아니고요. 처조카네요. 이영작 박사가. 네. 이희호 여사의 아마 오빠의 아들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는 우수한 통계학자로서 한때 미 연방정부의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탁월한 방법을 제시해 크게 인정받기도 했다. 그는 10년 이상 그의 고모부를 돕기 위해 직접 뛰었다. 1997년 대선이 끝난 뒤에는 대통령 선거전략 보고서라는 책도 저술했다. 그는 이 책에서 내가 선거전략 수립에 참여하게 된 과정에는 데이비드 모레이라는 미국 선거전략가의 도움이 컸다라고 수레했다. 모레이는 필리핀에서 코라손 아키노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책사였다. 이영작은 1992년 선거부터 모레이와 유종근, 정동채 등과 함께 팀을 이루어 선거 전략을 수립했었다. 그들은 이때 처음으로 네거티브 캠페인 기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대선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다. 그는 30년 민주화 동지를 용공으로 몰고 지역 감정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바람에 DJ가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 네거티브 캠페인을 파악했지만 김영삼 후보 측이 동원한 각종 한국적 음모, 모략, 네거티브 수단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1992년 대선 실패 후 이영작은 모레이를 비롯해 제리 캐시디, 스티브 코스텔로와 같은 선거 전략가와 함께 소위 뉴 DJ 플랜을 다시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영작은 자신의 선거 전략 기법을 설명하는 가운데 걸핏하면 미국의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이해찬, 김한길, 이강래, 흥렬 등 우리 측 책사들과 경론을 벌이곤 했다. 여전히 미국식 선거 전략에 너무 빠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 대선의 가장 유명한 책사들로는 클린턴 대통령을 만든 딕 모리스와 부시 대통령을 만든 칼 로브를 빼놓을 수 없다. 그들은 저마다의 장기를 가지고 대통령을 만드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를테면 딕 모리스의 전략은 확장형이었다. 그는 표만 있으면 모두 끌어들인다는 전략을 택했다. 필요하면 철학도 공약도 변형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 내에서 클린턴은 일관된 정책이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다. 그는 그런 비난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라고 외치며 유권자들의 환심을 샀다. 이에 반해 칼 로베의 전략은 표 다지기형이었다. 원래 공화당의 지지층은 보수적이고 결집력이 크다. 바람만 불어도 가볍게 날아가는 그런 표가 아니었다. 그런 고정적인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끌고 나와 투표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특히 선거판을 결정한 몇 개 캐스팅 보트 주에서 표를 다지는 승산이 있다고 보고 이 지역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승리를 쟁취했다. DJ는 지역적으로는 호남, 그리고 성향으로는 진보 개혁 세력이라는 두 종류의 확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었다.
이를 다지기 위해서는 칼 로브의 전략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집권하기는 어려웠다. 호남과 진보 성향의 표만으로는 과반수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DJP 플러스 알파로서 DJT까지 아우르는 큰 그림이 있어야만 했다. 자연히 딕 모리스의 전략과 같이 과감하게 충청과 영남의 온건 보수표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이중성이 필요했다. 이런 두 가지 혼합형을 우리는 뉴 DJ 플랜이라고 불렀다. 사실 우리 선거운동 본부의 기획이란 이런 상반된 상황을 어떻게 전략으로 묶어 조화시키느냐, 또 이를 어떤 방식으로 때와 장소에 맞춰 풀어나가느냐에 달려 있었다. 자칫 집토끼도 산토끼도 다 놓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주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선거 전략에 대한 과신이다. 우수하고 잘 짜인 선거 전략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아무리 우수한 책사들이 수립한 선거 전략이라 해도 그것은 하나의 보조 수단일 뿐이다. 기본은 우리 후보 자신의 삶과 생각이다. 이것이 역사와 운과 맞아떨어질 때 승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작은 항상 전략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었다. 그래서 우리 선거운동본부 요원들과 여러 차례 논쟁이 있었다. 가장 많이 다툰 이해찬의 전략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토착적이었다. 그는 항상 사태를 냉정하게 관찰했다. DJP 연합이 성사되어도 유권자들의 마지막 표심이 DJ로 향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그는 말하곤 했다. 1987년과 1992년 두 차례 대선에서 단단히 교훈을 얻었던 것 같다. 12월에 들어서면서 이해찬은 나에게 매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후보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본부에서는 갤럽의 여론조사를 맡겼다. 그리고 거의 매일 아침 갤럽 관계자와 만나 조사 결과를 놓고 그 의미를 해석했다. 갤럽은 매우 신중했다. 1, 2% 우위라고 하면서도 이는 오차범위 내라고 여지를 두었다. 다음날 DJ에게 결과를 보고하면 그는 늘 다른 보고서를 내놓곤 했다. 그 보고서에는 언제나 5, 6%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었다. 그러면서 DJ는 짜증부산했다. 아니 이렇게 죽자고 뛰는데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말이요? 노련한 DJ도 자기에게 유리한 통계, 듣기 좋은 말에 솔깃했던 것 같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이 보고서는 갤럽에서 나온 권위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가장 정확한 해석을 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도 DJ는 양보하지 않았다. 이 조사도 권위가 있어요. 미국의 통계학 박사가 조사한 겁니다. 허탈해서 사무실로 돌아오면 이해찬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자초지종을 말해주었다. 그가 혀를 차면서 말했다. 지난 대선 때도 항상 그자가 초를 쳐서 우리가 다퉜는데 또 그 병이 도졌군요. 우리는 우리대로 나갑시다. 선거전이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이회창의 지지율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고 우리는 DJP 연합으로 지지율에 가속이 붙었다. 선거판이란 유리해지면 지지자들이 모이는 법이다. 우리 선거운동 본부에는 손님이 들끓기 시작했다. 자천타천 전문가들이 모여들었다. 맨 먼저 박상천 원내 총무가 찾아왔다. 그는 그동안 원내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좀처럼 얼굴을 비치지도 않았다. 선거운동본부를 도우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도와주신 이번엔 꼭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인사말로 대화를 끝내려 했다. 그런데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일을 좀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TV 토론 분야를 떼어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국회일도 바쁠 텐데요. 그리고 TV 분야는 김한길이라는 전문가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욕적으로 하고 있어서 나도 간섭하지 않고 그가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TV 토론은 대선본부와 장단이 맞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회의를 하면서 그 컨셉을 그대로 방송에도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 확고하게 거절한 것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김대중 후보가 나에게 말했다. 선거운동본부가 너무 일이 많아서 TV 분야는 내가 박상천 의원에게 맡아서 하라고 했어요. 나는 속으로 벌써 일산으로 찾아가서 졸라댔군 짐작했다. 박 의원은 자기에게 유리한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집요한 사나이였다. DJ는 그에게 약했다. 나는 한편으로 오히려 편안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제부터 모든 예행 연습도 그가 알아서 할 테니 말이다. 우리 선거운동 본부 내의 일꾼들은 모두 불만이었지만 후보가 결정한 일이니 이 일을 제기하기 어려웠다. 특히 개성이 강한 김한길은
특히 개성이 강한 김한길은 투덜거렸다. 이제 와서 무엇을 어떻게 돕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선거운동에 이력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려는 수작이지요. 밥이나 자주 사라 하세요. 나는 11월 말 DJ가 나에게 말했다. 노태우 대통령 밑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김중곤이 협조하기로 했어요. 그가 특별대책팀을 만들도록 협조해 주세요. 나는 반가웠다. 안 그래도 우리 선거운동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영남 지역이었다. 더욱이 김중곤은 나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우리는 민정당 시절에 동해 선거를 승리로 끝낸 전례가 있었다. 그는 매우 성실하고 맡은 일을 빈틈없이 수행하는 일꾼이었다. 그때에도 그는 동해시에서 여간방을 잡고 2주 동안 현재 체류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다. 나는 즉시 김중곤을 찾아서 만났다. 그는 마포 가든호텔에 방을 얻어 선거운동을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 담당을 추천해달라고 했다. 나는 거침없이 이강래를 추천했다. 사실 대선 초기에 우리 선거운동 본부의 주장은 이강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동교동 직계들이 그를 끌어내리고 백이선을 추천했다. 한참 선거대책을 기획하고 있던 주무참모를 바꾼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강래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DJ의 의사에 따라 김중곤과는 대선 전략자문회의, 약칭 마포팀을 구성하고 나를 포함해 조세영 총재권한대행, 박상천 의원, 정동영 대변인 등과 김중곤이 수시로 만나 선거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나는 DJ의 의중을 알았다. 늦게라도 참여한 영남 출신의 김중곤을 치켜 세우자는 뜻이었다. 하여튼 우리는 주 1회 모임을 갖고 선거운동 본부와 중앙당이 서로 협조하는 중앙 매개체제의 역할을 했다. 김중곤의 역할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나는 김대중 캠프 내에서 가장 취약한 영남 지역의 선거운동을 김중곤이 맡아주기를 희망했고, 김중곤과 이강래 콤비는 선거 막바지에 이 지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나라당이 DJ 건강 문제를 물고 늘어져 집중 공격할 때 이를 방어해낸 것도 이 팀의 공로였다. 네, 다음 소제목 마지막 고빗길 외환 사태입니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 문제였다. 김영삼 정권 말기에 이미 경제 위기의 징후가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고비용 저효율로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 불황, 한보와 기아 사태에서 드러난 금융 불황, 이에 따른 주식 폭락, 부동산값 폭락 등이 겹친 이른바 복합 불황의 그림자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설 때 400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채가 무려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996년 말 50억 달러 정도의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웬걸 200억 달러 적자가 났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런데 무역 적자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국가로 전락했다. 외국에서 볼 때 한국은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는 첫 번째 대상국이 되었다. 국민 생활은 문자 그대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59.2%가 경제 회복을 가장 긴급한 과제로 요구했다. 그리고 물가 문제에 대한 요구도 7.8%에 달했다. 이 둘을 합치면 66.5%가 경제 문제였다. 우리도 이제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었다. 김대중은 이미 1971년 대선 직전에 대중경제론을 발간하고 경제 정책을 바탕으로 한 백문백답이라는 공약집도 낸 바 있다. 대중경제론은 지식인층뿐만 아니라 노동자층에서도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그는 1983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원으로 가 있는 동안 여러 학자와 참모의 도움으로 이 책을 수정 증보해 대중참여경제론이라는 책을 펴냈다. 대중참여경제론은 1997년 대선 때 다시 한번 둔갑했다. 박정희 정권의 2인자였던 김종필과 공동정권을 추진하는 마당에 기조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두 당의 주장이 적절히 조화된 안을 도출한 작업이 김원길 정책위 의장에게 맡겨졌다. 대단히 유능한 김원길은 기업을 경영한 경험도 있었고 이론적으로도 무장한 전문가였다. 기업과 학계, 인사들을 동원해 실용적인 경제 공약을 작성해냈다. 이 공약이 DJP 연대의 바탕이 되었다. 1997년 9월에 첫 번째 경제 공약이 나왔다. 2002년까지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고 5년 이내에 GDP 대비 세계 7위,
가로 열고 중국 및 러시아 제외에 도달하는 데 이어 2010년에는 세계 5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부푼 꿈을 내세웠다. 이는 대중 참여 경제론에서 강조한 분배나 균형보다 고도 성장으로 나아가겠다는 공약이었다. 이 공약은 이명박이 내세운 747, 즉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공약의 원조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다. 초점은 김대중이 드디어 성장 위주론자로 돌아선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었고, 성장의 목표가 많이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받았다. 하지만 김대중으로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장론자인 자민련과의 정책 공조도 염두에 두어야 했지만, 그보다 국민에게 경제 불황을 헤쳐나갈 용기를 주려면 분배보다 성장을 앞세워야 했다. 그 후 김대중 선거운동본부는 중산층과 서민의 당 새정치국민회의 공약집을 내놓았다. 공약집에서는 경제난국 해결 방안과 더불어 경제 살리기 비전을 제시하면서 1. 대기업 자율 보장, 2. 중소기업 지원 육성, 3. 가정경제 보호 안정이라는 3대의 기조를 내세웠다. 요컨대 김대중의 이른바 DJ노믹스는 시간의 흐름과 환경 변화에 따라 많은 변용을 겪으며 현실에 적응해 왔다. 그리고 1997년 하반기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김대중의 공약은 한층 더 현실주의로 방향을 잡았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서 김영삼 정권은 단기 외채를 무분별하게 도입했고, 문민정부라고 하면서도 정경유착은 여전했으며 관치금융은 도를 넘어섰다. 아마 대통령 선거 때 신세를 진 기업들을 봐주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나 싶다. 그런데도 김영삼 정부는 환율만은 꼭 잡고 있었다. 달러 환율 저평가로 수치상의 소득 1만 달러 시대가 후퇴하고 임기 말에 그런 불명예를 뒤집어 쓰기 싫었던 것이다. 이런 취약한 한국 경제의 체질을 마침내 동남아로부터 외환위기의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정부는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9월부터 경제 대란설이 솔솔 불어오기 시작했다. 10월에 접어들자 홍콩의 주가가 폭락했다. 10월 27일 김영삼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채권시장 개방, 외국인 주식 보유 한도 확대 등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을 짜냈다. 하지만 다음날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아시아 물을 팔라. 여기서 물이란 얘기는 아시아의 그 물건, 즉 채권이나 주식 같은 거겠죠. 아시아 물을 팔라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날로 종합주가지수가 35포인트 빠져 500선이 무너졌다. 한국은행은 환율 개입을 포기하고 외환 거래를 중단시켰다. 11월 10일에 가서야 김영삼 대통령은 외환 사정의 심각성을 알았다. 급히 IMF의 지원을 요청하게 됐다. 11월 16일 IMF의 미셸 깡드시 총재가 극비리에 내한해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를 만났다. 우리 측은 긴급 수혈자금 30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깡드시는 당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다음 정권에서도 IMF와의 협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인지를 물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정부 측이나 한국은행은 빈틈없이 그들의 접근 방식에 놀랐다. 빈틈없는 접근 방식입니다. 11월 19일 청와대는 강경식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임창렬을 임명했다. 그리고 21일 청와대에서 후보 3명과 각 당 총재를 초청했다. 이에 가장 당황한 것은 한나라당의 이해창 후보였다. 국가 부도를 나게 하고 경제를 파탄시켰다는 현 정부에 대한 빗발치는 비난으로부터 여당 후보인 그가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청와대 회담에 불참하겠다고 했다. 우리 선거운동본부가 이런 상황을 놓칠 리 없었다. 김영삼 대한민국 주식회사 회장이야 내년 2월이면 퇴임할 것이지만 이 정부의 감사원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김 대통령의 뒤를 이어 경영권을 물려받겠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경제적 상황이 이렇게 긴박한데도 한나라당 내선 본부의 홍보, 선정 기능은 마비된 것이 틀림없었다. 11월 20일자 주요 신문에는 경제 파탄 책임을 지고 강경식 부총리가 물러났다는 기사 밑에 여전히 깨끗한 정치와 튼튼한 경제를 부르짖는 한나라당 대선 광고가 실려 있었다. 쓰니 말이다. 11월 21일 청와대에 각 당 후보와 총재들이 모였다. 이인재 후보는 불참했고 이회창은 겨자 씹는 듯한 표정으로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김대중 후보 겸 국민회의 총재와 박태준 자민련 총재가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신임 임창열 부총재가 외환 상황을 설명하면서 IMF의 구제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김영삼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번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아펙 회의가 개최되는데 내가 참석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신만만하던 김영삼이 그날만은 초라해 보였다. 좀처럼 남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남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던 그가 그날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한마디로 기가 다 빠졌다. 이쯤 되면 잘 다녀오라고 해도 좋으련만 이회창은 그러지 않았다. 나라와 경제를 혈단 내놓고 무슨 낯으로 외국 국가 원수를 만난다는 겁니까? 그들이 정신 나간 것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독설이 튀어나왔다. 배짱 좋기로 이름난 김영삼이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무한당한 일은 좀처럼 없었을 것이다. 이회창은 김대중 비자금 수사를 중지시킨 김영삼에 대한 원한까지 한꺼번에 폭발한 것 같았다. 그러나 김대중은 침착하게 말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 원수가 해외 나가서 우리 경제의 사정을 설명해야지요. 만약 예정했던 회의에 불참한다면 오히려 한국 경제가 얼마나 급하면 회의까지 불참하느냐는 말이 돌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경제 외교를 벌여야지요. 이 말에 김 대통령은 구원투수를 만난 것 같은 표정이었다고 한다. 박태준 총재도 같은 의견으로 말했다. 노기가 충만한 이해창은 끝내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청와대 회담 결과를 듣고자 우리는 김종필 총재와 함께 한 식당에서 기다렸다. 식당에 들어선 박태준 총재의 표정이 야릇했다. 나 오늘 험한 꼴 봤어요. 이회창의 공격에 YS가 한마디 대꾸도 못하더군. 별꼴 다 봤네. 11월 23일 우리는 기회를 잡았다. 박태준 총재가 김대중 후보의 메시지를 가지고 미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는 설명을 발표했다. IMF가 200억 달러를 긴급 수혈한다고 결정했지만 현 사정으로 보아 500억 달러라야 소요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급거 미국과 일본에 가서 뱅크론을 놓고 교섭할 것이다. 앞으로 탄생할 공동정부의 능력과 위상을 과시한 것이었다. 11월 24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김대중 33.1, 이회창 28.9였고 이인재가 다소 떨어져 20.5%였다. 11월 26일 김대중 후보는 등록을 마치자마자 먼저 경제난국을 초래한 한나라당 정부를 향해 공격을 가했다. TV토론에서 김 후보는 경제를 망친 책임을 따져야지 그대로 두고 가면 안 된다라며 기염을 토했다. 국민이 분노하며 책임을 묻는 만큼 국정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당도 성명을 내어 이회창 총재가 국가부도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발표한 것은 부도덕하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11월 29일 IMF는 한국에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경제는 방만한 운영으로 외채의 총량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00억 달러 지원 요청 이후에 추가로 얼마가 더 필요한지도 알 수 없었다. 블랙홀에 빠진 느낌이었다. IMF 측은 부실 기업을 정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은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했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은 늘면 늘었지 절대 줄지 않았다. 정경유착은 더 심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장 원리라고 하면 누가 믿겠나. 정부는 IMF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다라고 하루 만에 손을 들었다. IMF 측은 선도금조로 돈을 약간 풀면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개혁을 촉구했다. 그들의 요구사항에는 재정 긴축, 부실금융기관 조기정리, 부실기업 정리, 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증대 등 우리 경제를 옥죄는 여러 가지 주문이 담겨 있었다. 경제 총독부가 등장한 것이었다. 가장 당황한 것은 정부라기보다 이회창 캠프였다.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비난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기업으로부터 들어와야 할 정치자금까지 뚝 끊겼다. 원래 여당의 선거대책이란 천문학적으로 돈을 조달하고 이를 무제한 퍼내는 것이었다. 이것이 역대로 내려온 관성이었다. 그러므로 선거자금이 쪼들리면 가동조차 안 되는 것이 그 당의 생리였다. 그리하여 선거 막바지하는 기업으로부터 어음도 받고 당의 재산을 담보로 사채시장에서 돈을 융통하기도 했다. 밑에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천안소재 연수원의 토지 약 5만 평, 공시지가 1,000억 원 상당의 물건을 담보로 명동의 사채시장에서
500억 원을 차용하고자 교섭한다는 정보가 우리 측에 입수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들어서자 정부는 본격적으로 IMF와 협상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의 이해창 후보는 시간이 갈수록 코너에 몰렸다. 12월 1일 새 후보가 나선 TV토론에서 주요 이슈는 역시 경제 문제였다. 김대중은 현 경제 파탄의 책임을 한나라당과 정부가 공동으로 져야 한다고 몰아붙였고, 이회창은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 2년간 집권당 대표를 지낸 김종필 총재와 연대한 김대중 후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며 궁색하게 반격했다. 12월 4일 정부는 IMF로부터 550억 달러를 긴급히 지원받기로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단서가 붙었다. 차기 정부를 책임질 새 후보의 이행각서를 함께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해창, 이인재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IMF와 협의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김대중 후보는 정부의 문서에 서명하는 대신 별도의 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내용은 협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 단계에서 계속적인 논의와 세부적인 협상을 통해 대량 실업 등에 따른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는 빈틈없는 김대중식 발상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노조 측은 끊임없이 IMF 측이 요구하는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근로자 파견법, 정리해고제 등 한국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조장하는 IMF의 내정 간섭에 단호히 반대하며 고용안정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므로 IMF 측의 요구는 부득이 수용하더라도 노조를 달래는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회창이나 이인재는 그런 정도의 노련함이나 신중성이 없었다. 그날 우리 선거운동본부는 광고를 크게 냈다. IMF의 치욕적 타결, 1년 반 안에 극복하겠습니다. 부제는 이런 내용이었다. 오늘의 경제 파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 안정과 도산 방지를 위한 추가 협상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 측의 이러한 경제 파탄 책임론에 한나라당은 적잖이 당황했던 것 같다. 그들은 김영삼 정권과 마치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선을 그었다. 오히려 외환보유고가 이 지경이 된 것을 속였다고 정부를 윽박질렀다.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12월 8일 한나라당은 이회창 후보 이름으로 광고를 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기업의 연쇄부도를 막아야 한다. 아무리 김 대통령이 탈당한 상태라지만 이야말로 누워서 침뱉기 아닌가. 거기에 대해 작은 글씨로 책임 전가만 하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가 책임감을 갖고 온몸을 던져 우선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와 예금자 보호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비상수단을 강구해주길 바란다.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라고 했다. 얼마나 궁색한가. 한나라당 이 광고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급해진 이해창 측 선거운동본부에서는 12월 10일에 새 광고를 냈다. 모두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킬 대통령은 이회창뿐입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설명을 달았다. IMF 경제 국치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분노를 잘 알고 있는 이회창이 경제를 살리는데 한 몸을 던지려 합니다. 과연 누가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한나라당의 선거대책은 갈팡질팡했다. 하지만 아무리 얼굴에 분칠을 해봤자 외환 위기의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수세에 몰려 고심하고 있을 때 JP모건을 비롯한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자금 제공을 관망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져 왔다. 이는 한국 정부가 즉각 구조조정 등 약속한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할 터인데 지지부진하다라는 IMF 측의 압력이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런 IMF의 자금 지원 늦추기가 김대중의 재협상 각서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있었다. 한나라당은 IMF 시대로 인한 수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대대적인 공세를 취했다. 선거를 며칠 앞둔 12월 13일 드디어 대대적인 광고전에 들어갔다. 김대중 후보의 IMF 재협상 주장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부재로 달러 유입 중단, 달러 폭등, 금융기관 도산, 주가 폭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선동 문구도 있었다. 이회창 후보는 MBC 방송 연설에서 김대중 후보가 IMF 재협상 발언 때문에 환율이 폭등하고 있고 불과 며칠 사이에 23조 원의 환차손이 났다. 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이로 미루어 김대중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후보가 상대 후보를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공격한 것을 보면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선거 막바지에 이런 공격이 어이없기는 했지만 안정희구 유권자에게는 일정한 정도 영향을 준 것이 틀림없다. 우리 선거운동본부도
긴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변명하거나 추가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국가를 부도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나라 경제를 망친 여당 후보를 심판하자는 것입니다. 라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12월 16일 드디어 한나라당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혼란 속의 침몰이냐 안정 속의 재기냐. 유권자를 양자택일하도록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최후의 광고가 각 신문 일면에 실렸다. 우리는 이미 며칠 전 최병렬이 뒤늦게 한나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참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전술을 구사할 것을 예상했다. 안정이냐 혼란이냐 하는 식의 협박 전술은 이미 노태우 대통령 선거 때 써먹은 낡은 방식이었다. 지나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었다. 네, 위에 지금 새정치국민회의, 즉 김대중 후보 쪽에 그 광고가 있습니다. 국가를 부도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제가요. 이번 선거는 나라 경제를 망친 여당 후보를 심판하자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사태를 둘러싸고 이처럼 대통령 선거전에서 격렬한 공방이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이었다. 안간힘을 써서 공격과 간역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책임을 비켜갈 수는 없었다. 김대중이 IMF를 향해 아주 약간의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까지 시비를 걸어보았지만 그것은 선거전에서 지연 말단의 문제였을 뿐이다. D-2일 이것으로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끝났다. 한나라당이 쓸 무기는 더는 없었다. 하지만 IMF 이행각서 문제는 또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김대중 당선 이후 IMF 측이 강요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한국 경제는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던가. 당시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끝까지 IMF의 무리한 요구에 저항했다. 당시 IMF 측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 요구한 개혁 프로그램들이 과연 타당했느냐의 문제를 둘러싸고 오늘날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재협상하겠다고 해놓고서 집권 이후 IMF의 요구에 너무 고분고분했다고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다. 이현재 경제부총리는 당시 모라토리움이라도 각오했어야 옳았다는 말까지 했다. 여기서 모라토리움이라는 얘기는 이제 외환 부채에 대한 지불 유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정까지 종합해 볼 때 지나간 선거전은 결코 이성적인 캠페인이 아니라 서로가 선동하는 감정 싸움, 국민을 속이는 묘수의 경쟁이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아무리 선거전이라도 좀 더 정직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네, 그 아주 박진감 있는 97년 대선 전까지의 상황이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14장 헌정사상 최초의 인수위 활동이라는 부분을 읽어가겠습니다. 네, 긴 독서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